수십 년간 그의 몸이자 분신이었고 치열했던 삶의 갑옷과도 같았던 짙은색 양복 한 벌. 이제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다른 계절 옷들 사이에 조용히 걸려 시간의 먼지만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어깨를 으쓱하게 했던 탄탄한 실루엣, 성공과 지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옷. 박민준 씨는 가끔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저 양복과 눈이 마주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라볼수록 그 안에 채워져 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형태만 남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기 자신처럼 말입니다. 정년퇴직,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왔던 말이었던가. 지긋지긋한 야근과 주말 근무에서 벗어나 이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유유자적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자 박민준 씨는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단단히 짜여있던 일상의 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광활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한 자유였다는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그것은 기대했던 해방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불안감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서둘러 넥타이를 맬 필요가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처리해야 할 업무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그 당연했던 부재가 만들어낸 고요함은 집안 가득 무겁게 내려앉아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성공의 증표였던 저 양복처럼 화려했던 경력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어쩌면 이렇게 속이 텅 빈 허전함 뿐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길 잃은 시간처럼 다가왔습니다. 삶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초조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예전 사무실 근처를 지날 때면 을의 후배들 얼굴이나 볼 겸이라며 발길을 들였습니다. 양손에는 을의 작은 음료수나 빵 상자를 들고서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반가움과 예우가 섞인 환대가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었던 김 대리는 깍듯이 허리를 굽히며 아이고 부장님, 아니 이제 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고 새로 온 젊은 직원들은 어색하지만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방문이 이어지면서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예의는 갖추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바쁘신데 또 오셨네 하는 듯한 당혹감과 길어지는 대화 속에 슬쩍 시계를 확인하는 초조함이 스치는 것을 박민준 씨는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던지는 조언들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공중에 흩어졌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질문에는 핵심을 비껴가는 두루뭉술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짓이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공간, 이제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구석 소파에 앉아 바쁘게 돌아가는 그들의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특유의 커피 향과 복사기, 소음마저도 이제는 아련한 과거의 배경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박민준 부장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들르시는 은퇴한 선배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헛헛함을 뒤로 하고 그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이름의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동문회 원래회에 참석했고, 과거 거래처 임원들이나 업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빠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걸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들 역시 그에게 편안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부딪히는 술잔소리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온통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올랐는지,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 주식시장은 어떤지, 이제 막 은퇴한 그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 했지만 자신의 경험담은 어느새 라떼는 말이야. 시계에 고리타분한 푸념처럼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활기찬 모습들 속에서 더 이상 내밀 명함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그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선배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췄지만 그 예의 뒤에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희미하게 비치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만 잊어버린 배우처럼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그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옷장 속에 잠든 양복처럼 그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 관계 유지라는 명목 아래 소리 없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동문회 회비, 경조사비, 모임 참가비, 때로는 체면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던 술값까지. 하지만 돈보다 더 아까운 것은 그런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듯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자문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명함이 가져다 주었던 힘과 영향력이라는 껍데기를 붙잡으려 했을수록 그는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든든한 자산이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그의 남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연료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겉으로는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방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던 박민준 씨에게 또 다른 무게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 특유의 깊은 정과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눈치 문화였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거절하기 어려운 약속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들, 동네에서 얼굴만 아는 이웃들, 심지어는 명절에나 가끔 보던 먼 친척들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의 휴대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댔습니다. 선배님, 퇴직하셨다면서요?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박 선생님, 이번 주말에 동네 반상회 겸 간단하게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민준 아빠, 적적하실 텐데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한번. 그 말들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의례적인 인사치레거나 혹은 은퇴했으니 시간 많겠지 하는 섣부른 짐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사회생활의 관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시라도 퇴직하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뒷말이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치였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쌓아온 정 때문에 야박하게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고, 그럼요. 시간 괜찮습니다. 라며 어색한 웃음과 함께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하게 된 어느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 모임. 퇴직 기념이라는 거창한 명목이 붙었지만 실상은 그저 시끌벅적한 술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좁은 식당 안은 왁자지껄한 소음과 뿌연 담배 연기,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현역인 후배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성과를 자랑하고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들 사이에 끼어앉아 있었지만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의상 그에게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라고 대답하면 금세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고 오가는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기억도 못할 이야기들인데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억지로 받아 마신 술에 속이 쓰려왔고 시끄러운 소음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치는 밤 풍경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게 뭘까? 시간과 돈, 그리고 적지 않은 감정 소모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와 함께 또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는 허탈감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아내의 권유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동네 뒷산 등산 동호회, 이른바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좋은 경치를 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은퇴 후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이 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산악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와 복잡한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회원들끼리 형성된 견고한 그룹이 있었고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행 후 뒤풀이 자리에서는 의례 누구는 어떤 값비싼 등산 장비를 새로 샀는지, 누구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누구는 땅을 사서 얼마를 벌었는지 등등 은근한 과시와 비교가 오갔습니다. 심지어는 회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등산용품점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까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낡은 등산화를 보며 선배님, 요즘 좋은 신발 많이 나왔던데 이참에 하나 장만하시죠. 발이 편해야 산행도 즐겁죠.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순수한 호의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진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산의 맑은 공기와는 달리 사람들 사이의 공기는 때때로 미묘한 신경전과 불편함으로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산에 가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을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몇 번의 산행과 뒤풀이를 함께하며 얼굴을 익히고 정이 들어버린 탓에 또다시 관계를 끊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편한 관계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무료 건강 강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혈관 건강관리라는 주제가
마침 그의 관심사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래의 주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현란한 말솜씨로 노화에 대한 불안감과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더니 곧이어 자신이 개발했다는 기적의 건강 팔찌를 소개했습니다. 이 팔찌 하나면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만성 통증 완화, 심지어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그는 팔찌를 직접 차고 나와 시연을 보였고 미리 준비된 듯한 몇몇 사람들이 간증이랍시고 나와 그 효과를 극찬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났고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렇게 효과가 좋을까? 이 가격이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던 노인 상대 건강식품 사기 사건의 장면과 아버지, 세상에 공짜 없고 쉽게 건강해지는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이상한 거 사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강사의 달콤한 유혹과 주변에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복지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와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자신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상수를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과 눈치의 무게에 더해 이제는 노골적인 사기의 유혹까지. 은퇴 후의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겉도는 만남과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박민준 씨의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늘이 드리워져 갔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고 어깨는 늘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늘 바깥 일에만 신경 쓰느라 남편의 변화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아내 김수희 씨도 이제는 그의 깊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돌리고 있는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수희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낮은 텔레비전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뜨개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따뜻하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안 하던 등산에, 동문회에, 옛날 동료들 만남까지 당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아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날카로운 지적보다 더 깊숙이 박민준 씨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그런 소리를 해.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라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강한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사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 관계의 끈을 놓치면 세상으로부터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위로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친 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박민준 씨는 동네 서점에 잠시 들렀다가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문학 동아리를 함께했던 친구 이정수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느라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이정수 씨는 대기업 임원이 된 박민준 씨와는 달리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다가 몇 해 전 먼저 퇴직하고 고향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얼굴에는 화려한 성공의 흔적 대신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점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그들은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를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학창시절에 풋풋했던 추억, 자식들 커가는 이야기,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소소한 건강 문제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퇴직 후 시골 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박민준 씨도 처음으로 퇴직 후의 막막함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습니다. 친구는 그저 묵묵히 듣고 고개를 끄덕여줄 뿐 어떤 평가나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과 공감 속에서 박민준 씨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의 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친구와 악수를 나누는데 박민준 씨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진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지위나 조건을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후로 박민준 씨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약속들로 빼곡했던 주말 스케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그는 목적 없이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볼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결, 그는 그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성공과 관계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조차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고 고요한 평화가 그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먼지만 쌓여가던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사다 놓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흙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작은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식물들은 그의 서툰 손길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튀어 올렸습니다.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와는 달리 그곳에는 어떤 가식이나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쏟는 만큼 푸르게 자라나는 정직한 생명력만이 존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짧은 시간은 이제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는 때로 가장 소란스러운 관계들 넘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억지로 웃음 짓는 대신 혼자 공원을 걷거나 작은 화분을 돌보는 그 시간 속에서 박민준 씨는 비로소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고 깊은 행복감.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속 작은 평화의 씨앗을 발견한 박민준 씨는 이제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치 않는 것들을 정중하게 걷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습관처럼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을 전화벨이 울릴 때 그는 이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에 좋은 기회에 뵙지요. 혹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요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이번 모임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혹시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너무 쌀쌀맞게 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행동을 지배해온 눈치라는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용기를 내어 거절하고 나니 예상외로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거절을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험담이 들려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절할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해방감과 함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불필요한 만남과 의무감의 무게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에게는 오롯이 소중한 사람들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내 김수희 씨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일에 치여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서툴지만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건성으로 듣고 넘겼을 아내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 화분을 사다 베란다에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부부 사이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맡기고 간 어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꾸밈없는 애정 표현 속에서 그는 점차 동화되었습니다.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블록을 쌓고 때로는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 진땀을 빼기도 하면서 그는 잊고 있었던 순수한 기쁨과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얻었던 성공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손주들이 오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친구 이정수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그저 잘 지내나? 언제 차나? 한잔하세? 라는 짧은 안부 전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동네 찻집에서 소박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기에 만남은 늘 편안하고 진솔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조용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박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깊이는 화려한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작은 씨앗들에도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년 동안 잠자고 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열정을 쏟았던 취미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사용법을 다시 익히고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오롯이 눈앞의 피사체에만 집중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면서 그는 복잡했던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물이 전문가처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찍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명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갈고 숨을 고르며 한 획 한 획 글씨를 써내려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삐뚤빼뚤 서툰 글씨였지만 그는 붓 끝에 정신을 집중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고요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공이나 경쟁과는 무관한 그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민준 씨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소중한 관계라는 나무에 애정이라는 물을 주었으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열정이라는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함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와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손주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친구와의 편안한 만남 속에서, 그리고 서툰 붓글씨와 빛바랜 사진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스스로 피워올린 진짜배기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박민준 씨의 시간은 다시 천천히 그리고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더딘 여정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텅 빈 양복처럼 느껴졌던 공허함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그림자를 좇으며 에너지를 소진했던 시간들, 정과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지나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속삭임, 오랜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과 베란다 화분에서 발견했던 소박한 기쁨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작은 열정들을 다시 발견해 나갑니다. 옷장 속 낡은 양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존중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났던 한 남자의 진솔한 여정을 담담하게 증언하는 소중한 기억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마침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헐헐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면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었는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얼마나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가, 얼마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가, 얼마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화려하게 빛나는 성공의 순간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만족감은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온전히 연결될 때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박민준 씨처럼 놓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나 습관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 정원에 더 이상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새로운 햇살이 들고 신선한 바람이 통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박민준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즐깁니다. 그의 시선은 베란다 너머 그가 정성껏 가꾼 작은 화분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며칠 전 물을 주었던 난초의 여린 꽃대가 쑥 올라와 있고 창문 너머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초조함이 서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고 온화한 평온함이 감돕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의 마음속과 소박한 일상 안에 있다는 것을. 삶의 후반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